이 기술의 정신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세계 선교의 영역에 기술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미완의 과제, 원래는 1세기 말 2세기가 되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다 성취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윌리엄 캐리가 아니다, 미완의 과제다, 미완의 과제를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상명령과 대위임령이 강조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상명령과 대위임령, 이거는 기술적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떤 선교의 목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뒤로 보면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우리 세대의 세계의 복음화, 요거는 얘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라는 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명령이나 대위임령이 아니라 복음화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훨씬 기술적인 목표에 가깝죠. 자, 그런데 도널드 맥가브라는 이것을 보다 더 기술적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즉, 이벤젤라이제이션을 church growth,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전 지구인의 복음화라고 하는 이 목표를 교회 수와 교회 출석 신자의 숫자로 측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널드 맥가브란이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벤젤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목표만 하더라도 꽤 구체화됐지만 그것을 교회 숫자와 교회 출석 신자의 숫자로 바꾸니까 훨씬 더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술적 목표가 나오는 거죠. 교회 성장 전략, 기술적 수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질 집단의 원리, 전도를 할 때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 더 전도가 잘 되더라. 교회 숫자와 출석 신자 숫자가 더 잘 증가하더라. 뭐 황인종이 황인종에게, 흑인종이 흑인종에게, 백인종이 백인종에게 선교할 때 동질 집단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훨씬 더 교회 성장이 더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기술적 수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 선교의 영역에서도 현대 기술의 정신이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특별한 기교, 소질, 능력, 혹은 뭐 카리스마, 천부적인 재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었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는 정치의 덕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비기술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기술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연적인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명확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의 확실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레닌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가 기술화되는 것이죠. 정치에서 특히 여론조사가 등장하면서 정치의 기술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길 것이냐, 다양한 전략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한 전략들은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을 통하여서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치화되어서 가장 효율적인 하나의 선거 전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현대 정치가 기술화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비영리 단체의 경영, 현대 경영학이나 현대 경제학은요, 과거의 경영 경제학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수치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GDP, 온갖 형태의 수치들이 마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경영이 이제 기술화된 것인데, 여기서는 비영리 단체도 기술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예요. 피터 드러커는 비영리 단체 뭐가 있을까요? 병원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학교도 있을 수 있겠고, NGO 단체, 교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도 경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영이 필요하다. 이 경영은 당연히 기술적 경영을 말하는 것이죠. 비영리 단체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무를 명확히 해라 이거예요. 임무를.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술적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NGO 단체가 있다고 해보죠. 야학을 하는 목적이 뭐냐? 봉사하는 것이다. 이거는 기술적이지 않죠. 검정고시 합격자 30명 배출. 이런 형태의 활동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기술적인 목표가 제시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술적 경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선언문을 작성해야 돼요. 여기서 사명선언문은 바로 검정고시 합격자 30명 배출과 같은 기술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사명선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비영리단체의 부장, 리더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봉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검정고시 합격자 30명 배출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계속 조직원들에게 환기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재편성과 발전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요게 이제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비영리 단체의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인간 삶의 영역을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머니볼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게임의 역사를 바꾼 남자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브래드 피트는 메이저리그 오클랜드라고 하는 그런 하위 팀의 단장이었어요. 단장. 극중 이름은 빌리였습니다. 구단주는 구단을 소유하는 오너를 말할 테고요. 감독은 선수들을 운영하고 뭐 작전을 짜는 사람인데, 이 단장은 CEO 같은 사람이에요. CEO. 그래서 스카웃을 하고 방출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영을 하는 그런 CEO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하위 팀인 이 오클랜드 팀을 맞아서 하위 팀이니까 좋은 선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빌리가 누구를 영입하냐면 경영학 전공자 피터를 영입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나 혹은 야구 감독이 아니라 경영학 전공자와 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피터라고 하는 경영학 전공자가 비싼 선수가 아니라 출루율이 높은 선수만 스카우트하게 합니다. 홈런을 잘 때린다든지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한다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니고 1루에 얼마나 많이 출루하느냐, 요거를 전부 다 수치화해 가지고 이 출루율 높은 선수들만 스카우트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선수 운용을 하게 합니다. 이 출루율 높은 사람들 중에서는 얻어맞아가지고 1루에 출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포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실책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타를 쳐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번트를 쳐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선수들 중에서는 뭐 거의 은퇴 직전에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값이 별로 비싸지 않았던 거예요. 그 비싸지 않은 선수들을 몽땅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선수 운영을 하는데, 놀랍게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20연승 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이 선수 운영 방식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기술이 현대 야구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역사를 바꾼 남자라고 이 이름이 붙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야구를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희라고 하는 영화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얘기예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실습생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콜센터 해지 방지팀의 실습생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나름 괜찮은 직업으로 알려져서 이제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뭐 작가들은 이 문제를 어찌 보면은 전통적인 노동 착취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바로 이 기술의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을 캐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통적인 노동 착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콜센터에 들어갔더니 모든 직원들의 실적이 전부 다 그래프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실적률로 가장 우수한 사원과 가장 저조한 사원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굉장한 압박감을 가하는 것이죠. 소위를 콜센터에 보낸 이 고등학교에서는 취업률을 가지고 예산과 인센티브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취업률을 가지고 고등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더라 이거죠. 결국 콜센터, 고등학교, 교육청 모두 다 수치화된 실적률, 취업률, 모집률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고 상을 주거나 혹은 벌을 주거나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위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영화에서 전통적인 노동 착취의 문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렇게 기술이 인간 노동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인간에게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다음 소위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의 문제를 전통적인 노동 착취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